일방적인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신 건데 그런데 자꾸 독선적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들한테 물어봐. 그 두 사람 말고. 김무성 대표가 명단에 들어가 있다가 자기가 보니까 뭐 잘못됐다 또 빼버리고 일파만파 자꾸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공청위원장이 뭐 독불장군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오늘도 계속 심사는 할 겁니다. 두 분이 참석 안 해도 심사는 계속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갈등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통으로 공관위 구성원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이 이슈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슈들 분석해 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이자 연세대학교 개관교수로 계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고영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부산 카톨릭대 차재원 교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흥미진진하다고 얘기를 하면 또 이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화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정치하는 거를 객관시켜서 보면 흥미진진하죠. 그거 뭐 들어 감정이입을 합니까? 자, 오늘 지금 황진아, 지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황진아 공천관리 부위원장하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하고 소통에 노력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봉합이 됐습니다. 근데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퇴해라,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거는 뭐 일단 봉합하는 제가 봐서는 미봉책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그 욕설 파문의 통화 당사자라든가 등장인물들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이 정말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을 만났는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거기서 만약에 나는 그 대화 내용이 김무성 대표 그 지역구 경선 발표를 보류시키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굉장히 말이에요, 엄청난 그 메모드급 이런 진실들이 그대로 하나도 그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저런 식으로 한 건데, 저렇게 얘기하면서 물밑으로 계속 두 개파가 말이에요 조율을 하면서 뭔가를 조율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2차 위기가 또 터질 수가 있다. 이게 조율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박이 친박한테 또 수그리고 들어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뭐 자세한 내부 사정까지는 모르겠는데, 비박이 친박한테 지금 수그리고 들어갈 하등의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오랜만에 유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윤상현 욕설 파문 때문에. 그렇죠. 윤상현 욕설 파문과 또 현기환 극비 회동 이거 등등으로 일어나갖고 굉장히 좋은 그 상황을 했었는데 미리 숙이고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 일정상 지금 현재 비박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이 문제를 쟁점화 시키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 13일 뒤면 지금 총선 후보자들을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천관리위의 일정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지지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안 들어가면 어떻게 잘못하면 자칫 판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수백 명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새누리당, 즉 보수정당의 또 학습 경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지금 보수정당에서 그때 공천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서 그때 한번 당이 조그맣게 깨진 적이 있습니다. 2000년 같은 경우 그때 이해창 총재가 소위 말하는 공천 학살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나가서 민국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지만 그 실험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수정당은 분열하면 망한다는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발표된 3차 결과에 보면 김무성 대표와 비박계가 우려했던 현역에 대한 대거 물갈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가면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그냥 붙잡고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김무성 대표가 그냥 마냥 이대로 그러면 응할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야 될 부분이 이번 욕설 파문의 당사자인 윤상현 의원이 과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아마 추가적인 액션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뭐냐면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은 결국 현역 의원이 더 많이 살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공천한 걸 보니까 상향식 공천은 아니더라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무조건 상향식 공천에서 현역들을 많이 당선시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현역에 대한 1차 컷오프 수가 없어서 후보를 등록한 후보자들은 다 경선에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본인이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은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뭐 비박이 수그렸다기보다는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수그린 걸로 봅니다. 그동안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윤상현 파문이라든가 또 현교안 정무수석과의 극비 회동 이런 저런 사정들을 볼 때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공정하게 신뢰성 있게 공천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여론의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웬만하면 사과를 하겠습니까? 물론 비박 측에서도 시간의 급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말하자면 황진화 사무총장과 홍문표 제1사무장 두 명의 비박 출신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이 공천 관리를 운영해 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물러섰다고 봐야죠.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물러서면서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남겨놓은 거죠. 제가 그러면 고 교수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뭐냐면 비박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우리가 빠졌는데도 발표할 거 하고 다 한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시간은 없고 한데 나중에 우리가 빠졌다가 나중에 이상한 결과 나오면 이거 어떡하느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들어가자라고 생각했을 수는 없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지금 뭐 오늘 발표한 것은 현역원에 컷오프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뭐 비박이 빠진 상태에서 컷오프까지 해갖고 발표해버릴 경우는 이건 뭐 꼼짝없이 당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당신 우리들 책임으로 이렇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여기는 정치 현실상 어렵고 그 이전에 윤상현 의원의 문제에 대한 컷오프를 할 건지 이 부분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 부분 결론 없이 이렇게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다른 비박들의 컷오프를 했을 경우 맞다. 지난번 살생부 나온 얘기 거기에 다 있었던 사람들께 분명하고 또 윤상현 의원이 뭐 비박 다 쳐내버리자 뭐 대표도 죽여버리고 이런 것이 현실화된다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은 없어도 마이웨이다 했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물밑이라서도 야 이거 뭐 좀 가능한 한 우리가 최대한 뭐 공정하게 할 테니까 일단 들어오라 이렇게 물러섰다고 봐야죠. 저는요 김무성 대표 측에서 이제 이원화를 시키기로 한 게 아닌가. 윤상현 사건의 처리와 공천 실무는 공천 실무대로 지금 시간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급적 친박이건 비박이건 크게 충돌이 없는 부분부터 일단 좀 이게 빨리 그 발표도 하고 처리는 해 나가야 되면서 윤상현 사건은요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진상조사를 하고 그 진상조사 나온 결과를 보고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러니까 윤상현 사건의 처리와 공천 실무를 좀 일단 이원회에서 가자 뭐 이런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제가 그러면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제 이종훈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무성 대표의 공천 탈락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3차 발표 때에도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에 관한 경선 문제는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4차에는 포함이 될 것인가? 김무성 대표의 공천 탈락 가능성. 이것과 맞물려서 서청원 전 대표가 오늘 김무성 대표의 지역에 경선 발표를 빨리 하라는 쪽지를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은 같은 배를 탔다고 운명 공동체로 지금 생각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살생부 시나리오를 대로 하자면 예를 들면 지금 친박 중진, 다선 중진을 날리고 그게 걸맞는 비박계 현역들을 대거 물갈이 한다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시나리오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윤상현 의원의 욕설 파문 때문에 사실 그런 그 학살 이 시나리오 자체가 상당히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박계가 그런 의도를 그대로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 아마 당을 깨자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갈라서자
그렇게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건이 터짐으로써 오히려 김무성 대표를 이렇게 컷오프 사건이라는 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예. 욕설 파문 사건이요.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김무성 대표 그 지금 공천 부분은 저는 뭐 그 시간의 문제지 그것을 그렇게 지금 그 이양구 위원장이 말씀하시듯이 살생부 파문의 그런 책임을 물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공당의 대표를 겁박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서청원 대표 입장 같은 경우 지금 서청원 대표가 그렇게 그 이양구 위원장이 그 공천자 명단을 발표할 때 왜 김무성 대표가 빠졌느냐 넣으라고 쪽지를 보낸 이유는 뭐 그 살생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건 공당의 대표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저 보니까 그 최고위원회 의회에서도 다 사실 의결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 그게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김무성 대표를 날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까지 계산해서 서청원 대표가 미리 자신의 방어막을 쳤다? 그거는 좀 과도한 정치적 상상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김무성 대표의 공천은요, 조만간 뭐 그 경선할 거라고 발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친박의 고민의 핵심 지점은 뭐냐? 윤상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윤상현에게 공천을 주면서 다른 사람을 자른다? 이게 누가 봐도 윤상현 같은 사람 사고뭉치에게 공천장을 주면서 다른 사람, 특히 비박계 주요 인사들을 뭐 탈락시킨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또 개파 공천이고 편파 공천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상현을 살려놓자니 그 다른 사람 또 손보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당 전체 차원에서는요 이런 또 고민이 있습니다. 친박 비박을 떠나서요 과연 윤상현을 살려놓고 이번 4.13 선거를 총선을 좀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겠는가. 지금 말이에요 야당에서는 정청래 공갈 파문도 잘랐단 말이에요. 그거 뭐 막말이다고 잘랐는데 이건 뭐 공갈 치지마를 넘어서 당 대표한테 쌍욕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살려두면 오히려 이제 야당에서 공격하기 쉬운 거죠. 그야말로 이 선거를 윤상현 선거로 몰아가고자 하면 물론 영남에서의 그게 별로 안 맥힐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 3% 내지 5% 이 박빙 승부를 해야 되는 데는 윤상현 그 요인에 의해서 감점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그러니까 서대문 쪽에 그 이성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윤상현이 빨리 접어라. 그게 당을 위한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친박 쪽에서는 윤상현 카드를 가지고 물귀신 작전을 좀 일부 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경선도 이미 공관에서 다 결정된 것도 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상현 치게 될 경우에 따라서는 김무성도 칠 수 있다는 그런 압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원래 발표되려는 것을 맨 뒤로 돌리겠다. 예. 이미 살생부 그 사건 자체는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함으로 해서 일단락 됐건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한 것은 서로 이거 맞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사실은 뭐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김무성 그 경선 부분은 좀 4차 정도에는 발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 이건 음모가 아니다. 이것을 친박으로서도 보여줄 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어쨌든 윤상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서 너무 막말과 욕설을 하고 또 공천의 그 공정성에 대한 결정적인 신뢰 저하를 가져왔기 때문에 친박에서도 아마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자칫하다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총선이 전에 김용민 총선이 됐던 것처럼 야당의 윤상현 총선으로 가버릴 경우는 결정적인 수도권에서의 그런 뭐 결정타를 맞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가 불가피할 걸로 봅니다. 자, 제가 아까 차 교수님께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까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말씀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공당의 대표한테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최병렬 대표는 공천 못 받았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때는 그 탄핵 사태라는 그런 아주 사상 초유의 뭐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예. 엄청난 그 사건 때문에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이 당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처지로 내몰렸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 같은 경우에서 보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공천 혁명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치 개혁을 하고 본인이 나름대로 그
자기에 대한 대권까지 도모하려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졌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 무게가 2004년도 최백렬 대표와 무게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종필 전 총리의 출판 기념회에서 김무성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래 불사춘 뭐 이런 수준이 있어요. 저래도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만약 김무성 대표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출래 불사춘 자체 그 말 자체가 김종필 전 총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80년대 서울 봄 시절에 그렇죠. 예. 다 민주화가 되고 이제 정치 해금이 되는 줄 알았더니 신군부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다 뒤엎어볼 예. 때 JP가 하신 말씀인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것은 빗대서 지금 자기가 정치개혁을 하고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뭔가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렇게 바람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일단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지금 이런 말을 했다가는 내가 망한다. 그 망하는 게 아니 어떻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천 정확한 못 뜻은- 받으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비박 전체가 완전히 말하자면 학살 공천, 18대 19대 같은 학살 공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여러 가지 정황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난번 살생부도 찌라시를 보고 당 대표가 얘기했겠습니까? 뭔가 근거가 있을 테고 또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A형, B형은 누군지 또 현규환 수석과 어떤 얘기는 그런 정보도 종합을 하고 본인이 또 옥새를 쥐고 있습니다. 옥새를.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것은 김태환 의원 그 사람은 친박이에요. 또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연세라 보나 누가 좀 컷오프 된다고 한들 그렇게 억울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왜 있는데 나이가 먹어도 김무성- 억울하죠. 아니 어쨌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비박이라든가 우려될 만한 상황이 현재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했다가는 역습을 당하죠. 그러니까 네. 지켜보면서 저쪽에서 나오는 카드를 보고 옥새를 찍어주냐 안 찍어주냐는 김무성 대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일단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하면 망한다라는 의미는 지금 자기가 뭔가 윤상현 사건에 대해서 입을 열면은 이 구상 자체가 본인이 바라는 상황의 전개 자체가 확 바뀌어진다. 꼬일 수가 있다. 꼬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뭔가 하면요.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침묵이 지금 이 상황을 그 자신이 바라는 쪽으로 몰고 가는 데 있어서 무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침묵을 무기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하. 오히려 지금 침묵을 하고 지금 윤상현부터 시작해갖고 친박이 좀 잘못한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 A형, B형 또 혈액형은 혈액형은 아니죠. 예, A형이. 그다음에 예. 박정희 공관위원인지 누군지 예. 그 윤상현과 통화한 사람은 본인은 누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통화 기록은 제출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은 그런 거 저런 거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무성 대표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그야말로 어떤 상황의 우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봅니다. 확실히 지금 여론은 김무성 대표의 편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가 지금 힘들게 지금 공천권을 이 국민에 돌려주는 외로운 힘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좀 구박받는 좀 마지 같은 그런 동정 여론을 지금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생 파문에 한가운데 섰을 때는 상당히 대표의 권위가 상당히 위축되고 본인의 정치 입지도 좁아들었지만 이것이 예상치 못한 윤상현 의원의 욕설 파문 때문에 오히려 반격의 길을 잡은 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거치하고 달린 문제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의 그런 부분에 예. 시시비비를 걸기 시작하면 본인도 스스로 쪼잔해지고요. 또 하나는 정정의 한가운데로 본인도 스스로 내몰려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앞으로 4차, 5차 발표되는 그 공관위의 결정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것이 여론과 동떨어진 소위 말해서 현역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 형식으로 간다면 그때 힘을 모아서 반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무성 대표가 어떤 필살기를 정말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분은 철수하다가 지금 아주 코너에 몰렸잖아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 후퇴 해가지고 더 이상 후퇴할 경우는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뺐지만 달자고 지금 나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총선 이후 대권과도의 결정적인 흠결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 그러니까 전략적 침묵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